11월 19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2021년 전망 FICC 투자 전략입니다. 저희 외부 일정 관계로 채권 전략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로 결론과 키차트 위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2021년 채권 시장 전망 자료가 나가고요. 저희 기본적인 컨셉은 심플합니다. 일단은 경기 반등 국면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 전형적인 패턴인 N자형 금리 상승 국면을 보고 있고요. 상반기 지금부터 4월, 5월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핵심 재료 3가지는 우선 경기 반등 국면 초입 국면에서 추가적인 재정정책 나올 거다. 재정정책 관련 재원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1분기에 1조 달러 이상 채권 발행되기 때문에 수급 부담. 세 번째가 내년도 4월 달에 미국의 물가가 2.3에서 2.4까지 올라가면서 물가 부담. 이 3가지가 미국 금리를 내년도 4월까지 끌어올리는 재료라고 보고요. 다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7월 달에 예정된 부채 한도 협상 전후로 재정정책 속도 완화, 그리고 1분기 이후에 채권 발행 규모 축소, 그리고 어쨌든 4월 이후에 물가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2, 3분기 금리가 반락했다가 연말에 잠깐 올라가는 N자형 패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도 4월까지 미국 10년 금리는 한 60bp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드리고요. 한국 역시 비슷한 N자형 패턴이지만 다른 거는 올해 미국 금리가 100bp 이상 내려갈 때 한국 금리는 40bp도 못 내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올라갈 것도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가 상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숫자는 1.80, 지금 1.60이니까 20bp 정도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든 연말 연초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 설비 투자 지표 좋게 나오고 특히나 내년도 초에 전월세 가격 기저효과가 집중되면서 국내 금리도 일단은 1분기까지 올라갔다가 2에서 3분기 넘어갈 때 미국의 IT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좀 꺾이고 그 과정에서 2, 3분기 넘어갈 때 금리 내려갈 거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금리는 내년도 2에서 3분기 넘어갈 때 조금 재미 볼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금리 컨셉은 심플합니다. 많이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지도 없지도 않은 그런 장 정도를 보합 정도의 장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중립 정도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동산 인프라 다음 순서대로 발표해 주세요. 네, 국내 부동산하고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페이지 보시면요. 국내 부동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 유지를 하고 있고 정부들은 다 재정 확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도 내년까지 45조를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가격의 하방을 견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풍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가 임대차 3법에 통해서 전세 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2+2기 때문에 4년치를 미리 땡겨서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전세 시장은 강세로 보고 있고요. 2022년부터 전세 가격은 조금 하락세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신규 공급 착공이 줄었습니다. 2018년에 대비하면 많이 줄은 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2022년에는 주택 공급 쇼티지를 발생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 가격 조정을 보는 이유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세금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또 견조하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상승세로 다시 전환해서 2020년은 주택시장은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요. 최근에 우리가 탱커 펀드하고 NH투자증권하고 지금 강남 3구 인덱스를 개발했는데요. 이거는 국토부에 있는 17만 5천 건에 대해서 토탈리 다 돌려서 만드는 자료고 중요한 거는 재건축 재개발은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좀 키워서 빼버렸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9월 달이 평당 6,500만 원을 피크를 찍고 지금 5,800만 원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거래를 가지고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세금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은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우리가 세금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종부세 부담은 커지는데 정부에서 지금 2035년 공시가격을 90%, 시세를 90% 반영하겠다.
계속 올린다는 얘기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공정시작 가입 비율도 2022년 되면은 가입 비율 자체가 100%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페이지 보시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사실상 올 8월부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세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17페이지 보시면은 양도세인데요. 내년 6월까지 양도세를 약간 중과를 유예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40페이지에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는 각국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페이지로 보면은 41페이지 보시면은 코로나가 급등 항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3차 유행이 시작돼서 각국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뉴딜 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포커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우리가 리플레이션 사이클로 내년 상반기에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가격 회복기도 상장 인프라한테는 저평가 구간으로 지금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물자산에 직격탄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48페이지 보시면은 얼리 사이클의 초입 단계에서는 인프라도 괜찮은 성격을 보이는데 섹터로 보시면은 공항, 도로 그리고 오일앤 가스 파이프라인이 가장 수급적으로서는 좋게 보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MP는 그래서 내년에서는 뭘 사야 되냐고 얘기를 하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민감한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프랑스 공항을 요번에 편입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호주 도로입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백신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활동 재개가 막 완전 정상화는 안 되지만 내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MP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규제 중심으로 계속 집값을 잡으려고 해왔고 특히나 온갖 세금을 다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또 정부에서는 집값이 아마 안 잡히면 또 추가적으로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떤 게 좀 예상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전세 대책을 낼 것 같은데 일단 나오는 얘기는 서울에 있는 호텔을 사서 그거를 전세로 돌린다는 얘기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공공 전세를 만들어내서 다른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게 있냐 하면은 사실상은 공급을 더 중심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 쓰다가 이제는 효과가 없어서 공급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상기 신도시를 빨리 진행한다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꼭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 쪽에 있는 모자란 공공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용적률 500%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몇 개가 나와서 좀 공급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책은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대책이 안 나오지는 않고요. 일단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결론 위주로 키차트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리치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요약된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리치 확대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2020년도를 한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임대 수익도 많이 빠지면서 리치가 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침체기가 사실 다른 침체기랑 좀 달랐던 점은 경제 봉쇄 락다운이 먼저 걸리면서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리츠의 배당 축소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배당금이 리츠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츠는 급락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리츠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특수형이나 산업용 같은 리츠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였다. 여기 같은 경우는 비대면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셀타워 데이터 센터, 유통 물류 센터는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는 3가지가 또 변화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 배당금 때문에 리츠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분기 이후로 보시면 좀 회복이 되고 있어서 배당금 회복과 함께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섹터 중에서 이제 온라인화가 되기 어려운 부동산, 또 대체가 되기 어려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뷰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 리츠 중에서 주거용과 헬스케어, 또 카지노 리츠가 유망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 리츠 단에서 봤을 때는 추가 자산 편입을 통해서 임대 수익의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롯데리츠나 신한 알파리츠 말씀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73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그 과거 2020년도부터 이제 총수익률 지수를 그린 건데, 2020년도에는 산업용과 특수형이 좋았다고 하면은 2021년도에는 이제 경기부양 정책 나오면서 주거용 헬스케어 카지노 순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실 백신의 개발이나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호텔이나 리테일 같은 부분도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호텔과 리테일을 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봉쇄 조치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 이러한 섹터들은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미국 리츠, 한국 리츠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바로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이제 핵심 차트 3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환율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 강세 전망하고 있고요. 110페이지를 봐주시게 되면 가장 큰 방향성은 경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D국면, 즉 경기가 저점에서 올라오는 국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110페이지 조그만 옆에 그래프를 봐주시면 과거 이제 평균 D국면에서 달러와 약세가 나타난 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112페이지인데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동성 모멘텀 자체는 분명히 올해 대비 둔화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경기 개선이 수반됐다라는 점이고요. 그 유동성과 이제 경기의 모멘텀 그 차이를 보시게 되면 2009년 그리고 2017년처럼 경기는 올라오고 유동성 모멘텀이 조금씩 둔화될 때 이 그래프가 올라올수록 달러 지수는 역축, 즉 달러 약세를 나타낸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는 내년도에 이러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21페이지 좀 넘어가서 이제 다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재정 적자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간,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5년 동안 글로벌 부채 위기의 주범이 누구야라고 했을 때 단연 중국이 이제 이슈였죠. 크레딧 이슈를 중국이 좀 주도했다면 이제 코로나 위기로 그 면면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지금 재정 적자 폭이 어마무시하게 확대됐기 때문에 아마도 글로벌리 재정 적자 따른 그러니까 달러화 수급 자체가 약세를 지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재정 적자 폭 역시도 유럽이나 일본 대비 글로벌 대비 미국이 가장 큰 그림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나아가 위안화 강세 요인까지도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기 궤적으로는 3분기에 달러 지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저점 보고 있고요. 자세한 그 숫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테이블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40페이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저희가 4분기 원자재 투자 전략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에너지, 기금속, 산업금속, 농산물 섹터까지 모든 원자재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확대로 상향 조정했던 바 있습니다. 2021년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제목은 경기 회복기, 원자재 시장은 구조적인 강세를 시도를 할 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는데, 결국은 최근에 코로나19 그런 백신의 개발 진전 호재가 빠른 속도로 위험 자산의 호재로 좀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조합이 내년에도 유효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하에서 저희가 매크로 지표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대표적인 지표가 페이지 154페이지와 155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실질금리의 통제 속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나타날 거고, 실질금리의 하방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달러 약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부분은 원자재 섹터, 모든 섹터들이 공유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4분기 투자 전략에 이어서 2021년 전망에서도 4가지 섹터 모두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탑픽으로는 저희는 2019년
2019년과 2020년에는 기금속 섹터를 탑픽으로 제시해 왔던 반면에 2021년에는 산업금속 섹터로 탑픽을 좀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페이지 15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와 그런 원자재 섹터별 수익률 섹터별 동향을 봐주시면 보통 금과 같은 안전자산 특징이 많은 그런 기금속 섹터의 경우에는 경기 확장기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침체기 그리고 경기 회복기 초입까지 강세가 나타나는 게 대표적이고요. 반대로 경기 선행 지수와 동행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산업금속 섹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상되는 경기 선행 지수의 우상향 흐름 자체와 동행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오히려 오른쪽 그런 차트들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골드 실버 레이쇼라든가 아니면 은 구리 레이쇼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구리와 금 가격 간의 상대 성과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그림에서 상승 반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참고한다라고 보면 금보다는 이제부터는 위험 자산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원자재 그 중에서도 구리가 좀 더 탑픽의 그런 특징을 내년에는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봐서 산업금속 섹터를 탑픽으로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중 확대인 것 같은데, 예, 올해 비해서 내년이 바뀌는 쪽이 있나요? 뭐,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갔다든지. 저희가 이제 4분기부터 비중 확대로 좀 올린 섹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금속 섹터와 농산물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로 봤을 때 지금 4분기 현재 투자 전략에서 바뀐 건 없고요. 이 4분기 흐름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기금속 섹터는 저희가 2019년과 2020년에 이제 가장 아웃퍼폼을 해왔던 섹터인데 저희가 2021년에도 기금속 섹터는 아직까지는 클라이맥스가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이 상승세 자체는 상반기가 좀 끝일 거다라고 봐서 하반기까지 봤을 경우에는 기금속 섹터는 좀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동 가격도 올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좀 동을 최대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논리면은 은도 매력도가 높아 보이고 실제로 골드 실버 레이시오 보면 은이 더 여력이 더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동을 더 선호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은 대비? 결국은 2021년 연말까지 기준으로 사실은 저희가 놓고 보면 좀 산업금속 섹터를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률을 가져갈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상당히 뭐 좋게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저희가 골드 실버 레이쇼 타겟을 60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 2,200불 기준에 은 가격 골드 실버 레이쇼 60배 타겟으로 한다라고 보면 은 가격은 여전히 35달러까지의 상승 여력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경기가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좋아지고 결국은 통화 정책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연준 위원들의 긍정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경기 순환 자산이라고 하는 구리가 은보다는 좀 더 매력이 좀 장기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크레딧 전망입니다. 내년 신용 리스크는 한결 더 낮아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매크로 뒷받침 하에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위험 선호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 크레딧 투자 수요도 더 늘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현재보다도 레벨을 더 낮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가 올해 좀 스프레드도 회복이 되었지만은 등급 순서대로 트리플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더블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60%, 싱글 A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2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하위 등급 위주로 내년에 나머지 80% 정도 싱글 A 기준으로 스프레드가 더 내년에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섹터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수급적으로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섹터가 회사채와 여전채입니다. 발행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투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높은 캐리 금리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국채금리 상승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회사채, 여전채 위주로 특히 이제 가능하면은 등급을 낮추어서 투자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등급, 하이드 둘 다 올해 굉장히 회복을 많이 보였는데요. 내년에도 스프레드는 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 등급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 상승 폭을 스프레드 축소 폭이 상회하지 못한다라고 봐서 투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자본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해서 비중 축소를 권고드리고, 반면에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자본 이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힐드 위주, 특히나 지역별로는 미국이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강력한 그 경제 회복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더 아웃퍼폼할 것이다라고 봐서 미국 하이힐드 크레딧 위주로 투자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크레딧몰에 대한 매력도도 좀 같이 떨어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등급은 이제 비중 축소이고, 단지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폭을, 스프레이드 축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하이힐드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하락합니다. 네, 해외 채권 쪽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채 금리가 상승, 내년 한 2분기까지 상승 1.3에서 1.5%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달러 채권 쪽은 지금 축소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새로운 그 달러 채권 투자 시점은 저희는 2분기부터 금리가 안정되고 해치 코스트가 낮은 내년 2분기부터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신흥국 올해 보면은 달러 채권이 로컬 채권보다 상당히 성적이 우수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포럼을 기점으로 이제 달러 채권 확대해서 비중을 중립으로 낮추고 로컬 채권 쪽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 채권 중에서는 리테일에서는 아마 멕시코 채권, 페맥스 뭐 이런 것들 11%짜리 고금리 이런 걸 할 거고요. 중국의 3년짜리 단기 채권이 기관 투자가들은 아마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흥국 분석이 어려운 거는 신흥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선진국 이슈 플러스 신흥국 자체 이슈를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흥국 환율이 엄청나게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많은 자산들이 회복이 됐는데 신흥국 자산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신흥국이 지금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FX 얘기하는 것처럼 달러가 약세인데 신흥국들이 다 강세로 전환이 될까? 이게 국가별로 차별화가 저희들은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통화 정책은 거의 다 썼어요. 이제 통화 정책 금리가 너무 낮고 선진국처럼 MMT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한계에 다다랐고 재정이 60% 정부 부채가 60% 미만인 나라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뭐 멕시코, 러시아 등등 괜찮은데 60% 이상을 넘어가는 나라들은 상당히 좀 어렵고 한계에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브라질 뭐 등등입니다. 인플레는 인도 빼고는 그래도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가 막 오른다기보다는 어떤 재정이나 이런 영향, 그다음에 백신이 지금 뭐 2분기 나온다 하더라도 글쎄요 한 하반기나 가야지 그 이제 제대로 풀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10월, 11월 선진국 쪽 우리도 그렇고 이 겨울을 맞아서 어렵잖아요. 브라질 등의 남반구는 내년 4, 5월에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가 아주 강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흥국 채권 중에서는 저희들은 그동안 오래 많이 했던 달러 채권보다는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로컬 채권, GBI EM 펀드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로컬 쪽에서는 멕시코 쪽이 앞으로 바뀌는 신흥국 상황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은 중국 3년 단기채 이런 것들을 한번 세일즈 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산업 콜라보레이션 자료 발표해 주세요. 네, 환경산업 인덱스 레포트로 두 번째 레포트를 좀 발간을 했습니다. 건설 시멘트 담당자랑 음식료 담당자 함께 좀 작업을 했고요. 일단 뭐 중국에서는 이제 17년부터 폐기물 수입 제한했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용품 사용 증가 때문에 폐기물 대란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매립이나 소각량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폐기물 산업이 괜찮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순환경제 사회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최종 그 해결책이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포럼 초청 강사로 오셨던 이제 홍종국 교수님도 환경 문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이제 리사이클링 쪽을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어제 강의를 좀 주셔서 본 보고서와 좀 내용이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러 산업들이 이 리사이클링이 좀 가능한데 특히 이제 EV 2차 전지가 이제 새롭게 이제 폐기돼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제품들은 그 자체가 사실 뭐 그린 산업과 제품이라고 하는데 폐기가 아니라 이거를 재활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그린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제 더블 그린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 앞으로 이제 많은 산업에서 더블 그린을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 2페이지 목차 보면서 전체 이제 구성을 말씀드리고 키 차트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지금 폐기물이 좀 너무 이제 많이 좀 대란이기 때문에 뭐 감축을 위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이나 소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립 소각을 이제 제한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 현상. 결국에 이제 매립 소각 기업도 이거를 이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순환 경제로 되돌리는 그런 산업으로 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글로벌 각국이 전체적으로 선형 그 구조에서 그 자원의 그 선형 원형 구조로 그 바꾸기 위해서 정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서 뭐 안쪽에 보시면 OECD나 독일, 일본, 뭐 유엔의 어떤 정책들을 좀 모아봤고요. 이거를 그 순환형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 소비, 관리, 폐기가 아니라 이걸 재생고리로 다시 해서 원형으로 가는 그런 고리인데 각 단계에서 이거를 다 하나씩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이제 생산 단계에서 어떤 노력, 그 소비 단계, 관리, 그리고 재생 단계에서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뭐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그 순환경제 산업을 좀 갈 수 있는 한 7개 분야로 좀 나눠서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저희 국내 산업에서 관심이 많은 거는 일단 태양광과 EV입니다. 일단 태양광이 한 30년 정도 수명이라고 보면은 이제부터 이제 폐기되는 양이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EV 2차 전지도 수명을 이제 5년 이후부터 폐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국내에서는 이제 10,000대 이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블 그린으로 어떻게 가고 있고 그런 이제 준비가 누가 하고 있는지 그게 있고요. 뭐 플라스틱 포장재 쪽 순환은 이전부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히 소개를 했고 뭐 대부분의 이제 화학 기업들이 이쪽에 투자를 조금씩 하고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학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 이렇게 그 재활용이 좀 힘든 제품들은 모아서 고온의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순환, 어쩔 수 없는 이제 마무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이제 시멘트 산업에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음식물도 사실은 이제 쓰레기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 한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7조 원가량 이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비료나 퇴비 그리고 이제 연료로 좀 사용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으로는 사실 뭐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준비를 먼저 하고 누가 시작을 하느냐가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이제 먼저 앞서간 건 에너지 재활용 쪽이 먼저 그나마 우리가 좀 빨리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쌍용량이나 삼표 시멘트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에너지원의 이제 탄소 저감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이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활용을 폐기물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 그리고 가장 앞서서 좀 하는 기업으로 저희가 뽑아봤고요. 에코프로가 그 2차 전지 재활용을 지금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 있지만 그 중국의 GEM 테크놀로지와 이제 기술 제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SK 건설도 그렇고 그리고 SKC CJ제일제당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뭐 분해 그리고 순환형 그런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하는 기업으로서 좀 뽑아봤습니다. 뭐 키 차트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6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그 중국의 그 수입 제한이 얼마나 좀 심각하냐면 기존에 한 12, 13년만 해도 중국이 이제 쓰레기를 많이 수입했던 국가였습니다. 그 선진국에서 한 7조 원, 연간 플라스틱만 한 7조 원, 폐플라스틱만 7조 원을 이제 수입을 하다가 지금은 수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각지, 특히 선진국에서 그대로 그 나라 안에서 이제 폐기되든지 방치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지고요. 플라스틱 외에도 뭐 건설, 뭐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을 합하면은 뭐 이런 그 쓰레기가 이제 중국이 아니라 후진국이 아니라 이제 각 국가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6번에 뭐 국내 의외로 그 폐기물 중에 재활용 비율이 좀 높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에너지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재활용인데 이것도 사실 궁극적 그 해결책은 아니고 뭐 4R이라 그래서 reuse, reduce, recycling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립과 소각은 이제 그 정체가 돼 있고요. 특히 매립 같은 경우는 뭐 감소세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줄이면서 재활용, 리사이클링을 좀 높여라. 뭐 이런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생산과 소비, 관리, 재생 이 각각의 이제 생산 단계부터 결국엔 리사이클링을 고려한 디자인과 생산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 15번에 뭐 모식적으로 나타냈지만 이제 선형 그 소비 구조를 순환형 소비 구조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각 단계에서 이런 걸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한테 폐기물 재활용 의무를 좀 부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EPR이라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2003년부터 시행을 해서 이게 뭐 직접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 설계부터 그리고 전체 이 고리에 좀 주도적으로 너희가 관여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표 11번에 보시면은 각 그 제품별 생산자 책임 제도를 장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강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널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은 EU에서 순환경제 전환 핵심 제품을 이제 7가지를 좀 꼽았습니다. 표 15번에 좀 정리를 했는데 뭐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그리고 패키징, 플라스틱, 그 의류, 건설, 음식료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뭐 각각의 이 사례를 뭐 다 다루진 못했습니다. 4-5가지 정도 다뤘는데 특히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국내 생산 산업과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양이 이제 급증해 나가는 분야가 배터리, 그리고 모듈, 그리고 글로벌 관심사가 많은 이 플라스틱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에 뭐 태양광 모듈 재활용 효율은 한 96%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 18번에 뭐 이런 이제 그 각 단계별 어떤 절차와 재활용률이 가능한지. 근데 이제 국내 생산자 뭐 하나케미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대 생산자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의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생산자가 폐기까지 재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배터리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가 이 EV 자동차가 이제 5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나온다고 보면은 5년 미만 차는 3,000대, 4년은 10,000대, 3년은 20,000대. 이제 앞으로 이제 급증하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폐배터리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좀 처리하는 기업들이 지금 공장 건설과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코프로나 성일하이텍, 뭐 타운마이닝 뭐 이런 기업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좀 많이 앞서 있어서 이미 18년 9월 달에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화이트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좀 많이 앞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좀 받아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페이지에 이제 에너지 쪽인데요. 뭐 SRF 통해 가지고 이제 재활용을 에너지를 합니다. 근데 뭐 좀 안타깝게도 8년도부터는 이 에너지 재활용을 좀 육성을 했는데 18년부터 환경부에서는 REC 개수를 좀 하향을 했고요. 19년부터는 SRF, 그러니까 에너지 재활용을 신재생 에너지에서 완전히 지금 제외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폐기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다시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시멘트 산업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민재 연구원이 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48페이지 보시면 시멘트 이제
기존에 이제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이다라고 인식들이 많았으나 실제 유럽이나 이제 일본, 중국의 사례를 보면은 시멘트가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좀 변모하고 있고요. 국내도 그러한 대응들을 지금 쌍용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보면은 표 28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49페이지인데 일단은 이게 아시다시피 석회석이라는 돌을 갈아서 이제 그거를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멘트를 생산하는 구조다 보니까 시멘트 소성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열 자체가 1500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활용되는 연료는 주로 유연탄이 활용이 되는데 이제 이쪽에 폐타이어나 재생유, 뭐 폐합성지, 폐목재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떼워지게 되면서 이제 유연탄 사용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처리해야 되는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6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국내도 지금은 20%대이나 이제 점진적으로 50%대까지 이제 이러한 비중들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시멘트 생산량이 국내는 세계 이제 5위 정도인데 이거는 반대로 보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처리 능력 자체가 세계 5위임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고요. 시멘트 업체 입장에서는 50페이지에 보시면 순환 연료라고 하는 걸 사용함으로써 유연탄 사용 비중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유연탄 가격에 역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절감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도 감소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시멘트 업체들이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60페이지에 보시면 쌍용야외를 이 관련해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쌍용야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종목이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송 과정에서 다루는 온도 자체가 1500도가 넘고 1200도 이상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태우더라도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환경부와 이제 시멘트 업계 사이에서의 어떤 긴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처리 시설들을 계속 늘리고 그다음에 뭐 지자체에서도 시멘트 업체와의 이러한 시너지들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월에서 지금 이제 9월달 정도의 뉴스가 나왔는데 폐기물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처리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쌍용야외가 그걸 처리해 주기로 했고요. 지금 연말까지 이제 그 처리함으로써 쌍용야외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치와 이제 유연탄 사용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들 동시에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중으로 투자가 전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될 거고 경제적 효과도 상당합니다. 에비타 기준으로 600억 정도 개선되는 효과인데 실제 투자비가 900억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한 반 정도만 운영을 하면은 모든 이익을 수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멘트 업계에서도 사실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66페이지에 이제 삼표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친환경 설비들 계속적으로 좀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순환자원 처리 시설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쌍용 대비 생산량이 3분의 1 정도 되는 걸 감안했을 때 20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이익 개선 효과가 나올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톤당 원료비가 대략 올해 기준으로 1.4만 원 정도인데 25년이 되면은 약 40% 정도 절감된 9,000원 정도로 하락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처리할 때에 따른 수수료들, 그 다음에 온실가스 쪽에서의 어드밴티지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3기 배출권 거래제 이제 21년부터 25년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0월 정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원래는 시멘트 업종은 유상할당과, 그러니까 유상으로 사와야 되는 부분과 무상으로 받는 부분들이 3대 97로 일반 다른 발전 업종과 동일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기에서 이제 유상할당 비중이 10% 늘어나게 되고 부담이 커질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에서의 어떤 긴밀한 움직임들이 사실 좀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결과였냐면 죄송한데요. 네, 거의 다 지역 쪽은 좀 끝났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 이제 유상할당을 0으로 그래서 전부 다 공짜로 좀 배포하는 그런 협약이 맺어져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은 나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에코프로와 SKC도 있고요. 그 SKC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저희가 페트병에서 그 라벨 분리를 좀 원활하게 하는 열수축 펫 필름입니다. 국내 70%고 매출액이 올해 한 500억 정도입니다. 마진율도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채용량이 이제 글로벌로 좀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또한 분리하지 않고도 잉크가 제거된 에코라벨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플라스틱 협회로부터 인증을 획득을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좀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기업 SKC와 CJ제일제당이 있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MC넥스 이규화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장 끝나기 직전에 그 MC넥스가 베트남 법인에 354억 원 현금 출자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목적은 그 신규 제품 설비 투자 자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언론상에서는 뭐 전장 관련된 뭐 증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애플 관련된 증설 그 자금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원래 이제 기존에 내년 상반기 좀 지나야 이게 좀 확정이 된다고 원래 좀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금을 출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생각보다 시기가 좀 빨라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판에 좀 주가는 좀 올랐고요. 지금 아직 본격적인 양산 일정은 확정은 안 됐지만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물론 그 실적으로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멀티플 자체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삼성전자 지금 업황도 매우 좋고, 뭐 전장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중장기적으로 확대되면 뭐 주가는 충분히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